안녕하세요.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까 소개드렸듯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3년을 근무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 지금 온 지 아직 2년이 안 됐는데 2년 차입니다만 여기 지금 다 계신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한국노총에서 특히 한국노총에서 정치 사업을 어떻게 해볼까, 정치 실천 활동 어떻게 해볼까 모이신 분들이어서 저는 마치 친정에 온 것 같이 너무 기쁘고 또 굉장히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 네, 좀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제가 노동정치, 그 다음에 노동조합, 정당 이런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제가 공부를 통해서도 또 노총의 짧은 경험이지만 3년이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뭔가 불가능해 보이는 거, 네가 얘기하는 건 좀 현실적이지 않아, 지금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야, 이런 것들을 바꾸는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는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여기 지금 다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그런 점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입니다. 정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뛰어서? 네. 문서가 있습니다만 말로 많이 하는 게 지루하지 않겠죠?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주주의 얘기하면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좀 그게 좋지 않아? 그리고 할 수 없이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보다 조금 못한 민주주의, 이렇게 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는 우리랑 너무 다른 사회고요. 도시국가에 한 15만 정도 되는 인구, 어떻게 보면 여기 영등포구 인구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굉장히 작은 나라였고, 항상 전쟁이 열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전쟁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시기와 정치는 다르지만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이렇습니다. 그 사회의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 또 재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자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 시간이 있잖아요. 전쟁 참여만 하고 전쟁이 아닌 평시에는 그 사람들이 정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돌아갔던 사회입니다.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지금처럼 현대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사회에서 그 이전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참정권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즉 참정권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리예요. 법률도 만들고 예산도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지금 현대민주주의가 이전에는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어진 것이 누구에 의해서 가능했느냐? 바로 노동자고요. 그리고 특히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동조합. 두 번째, 그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정당. 이 두 가지 조직과 집단의 힘을 통해서 바꾼 것이 지금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노동운동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또 이전에 다른 세계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한 번도 쉽게 간 적이 없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국에서 산업혁명 발상했고 그때부터 노동운동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우리 여러분들 저보다 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노동 환경이 뭐냐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아동 노동들이 극심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수준은 사실은 지금 생각하는 우리 그래서 노동 시간이 길었구나 이런 것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대였느냐, 그때 너무나 아동들이 많이 노동에 착취를 당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죽고 이래서 영국에서 판사들이 돌면서 이렇게 의회에서 명령을 해서 판사들이 돌면서 실태 조사를 좀 해와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미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공장에 그 공장장들이 무엇을 하느냐, 채찍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 일 제대로 못하고 졸고 있는 사람들, 왜냐면 아침 7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졸고 있거나 실수하는 사람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강장에는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야간 노동을 하잖아요. 그럼 양초 이런 거요, 다 노동자들 돈으로 사야 됐어요. 그리고 그 임금도 적은데, 그 다음에 그 실수하잖아요. 실수하면 그 벌금도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미 빚을 지고 있어요, 공장장한테. 월급을 받아도 그 빚 갚고 나면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봉건 시대의 농노라고 하잖아요. 그 농장의 그 농노들은 그래도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영주가 먹여 살려주는 게 있었는데, 이 노동자들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면요, 우리 옛날에 드라마 보셨으면 아실 텐데 추노 있잖아요. 추노처럼 노동자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잡아와요. 잡혀오면 그 공장의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묶어놓고요.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탈출하려고 노동자들이 끝없이 싸웠던 거고요. 그래서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너무 당연하죠. 사장한테 좀 제발 살게 해달라고 몰려가면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때 기준으로 보면 조폭인 거예요. 그래서 다 잡혀가고, 이런 피를 흘리는 역사가 엄청나게 있고 나서 노동조합 활동이 힘에 의해서 조금씩 인정받았던 거예요. 동시에 이제 노동자들도 그때 알게 됐던 거죠. 왜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지? 우리도 좀 정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노동시간 줄여달라.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뭔가 살게 해달라 요구를 하면서 그 정치 운동도 시작이 되죠. 역사 보시면은 제가 표로 그려놨는데, 대체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다라고 불리는 국가들 보시면요, 1800 중년, 1800 한 중반 때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 노동자에 기반한 정당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한 역사들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때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거는, 노동자들이 그냥 노동시간 좀 줄여주세요라고 했던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하게 살아야 되냐, 노동자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평등하게 살아보자 라고 해서 들불처럼 사회주의의 이념이 퍼지죠. 그렇게 해서 혁명의 기운이 퍼지죠.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혁명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때서 두려움을 가졌던 그 자본이나 정부에서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참정권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지라는 것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인정되고 정당이 진출했던 나라들에서는 노동자 혁명을 꼭 피해 혁명으로 할 필요는 없겠구나, 의회 혁명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민주주의의 발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일하다 다치는 사람? 더 이상 노동활동 잘 못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일 못하는 사람? 공장에 필요 없죠. 그런 사람들한테 왜 돈을 줘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이 사람들도 그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고 자본주의 돌아가고자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 사람들을 좀 인간으로서 대우해줘야 된다. 그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전체로서 구속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지들을 천천히는 아니죠. 압도적으로 도입을 하게 됐고, 그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복지 제도들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국가, 스칸디나비아 국가 이런들의 서유럽형 노동정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 노동조합 운동과 또 산별노조와 그 다음에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 사회당, 노동당, 공산당, 이런 여러 국가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요. 그 당당들이 모여서 함께 연대한 그것이 서유럽의 노동정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복지국가 발전한 이후에 제가 전공했다고 아까 비교정치 이런 거 소개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가장 큰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나라가 가장 복지국가가 발전했을까? 어떤 나라가 불평등이 가장 낮을까 하면 가장 전통적인 이유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을 말하면 첫째,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나라. 둘째, 노동자 기반의 정당한 나라. 의석수가 높은 나라. 최소한 그런 나라들이 맨날 집권은 못해도 스웨덴처럼 스웨덴 일당 우위 이제 일본이랑 비슷한 나라거든요. 일본은 자민당이 일당 우위 나라고 스웨덴도 일당 우위 이제 나라인데 한 38년간 그 3인당이 압도적으로 집권하는 나라 요런든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연립정권에 집권했든지 집권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래도 복지국가 발전했다. 불평등 지수가 제일 낮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리고 지금 1970년대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면화됐다. 이제 좀 복지국가 축소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한번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들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노동조합도 그렇고 어느 세상의 조직이나 구조가 다 그렇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갑자기 바뀌기 쉽지 않아요. 물론 갑자기 나빠지는 나라들도 없진 않죠. 그렇지만 한번 그래도 노동자들이 힘을 가져서 좀 사회를 만들었던 나라들은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온 이후에도 그 바뀌는 정도가 조금 덜합니다. 그 차이는 있고요. 자,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치의 지식이다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도 똑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노동정치의 첫 번째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때는 이제 제가 어려 보이죠? 제가 아직 97년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대학생에 되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권영길 후보가 나와서 진보정당 후보가 나와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으니까 이런 거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랬고 그 다음에 2004년에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열성을 얻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때 보면은 이 민주노총만이 아니라 농민단체도 다른 민중단체도 다 같이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은 민주노동당에서 민주노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당은 한 대의원, 중앙위원 이런 데서 할당은 좀 더 28% 정도로 크게 했는데 실제는 한 20% 정도 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동조합이라는 건 사실 대국민 인식과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의 전체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냐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조금 더 높은 거고 그렇지만 민주노동당의 압도적인 그 영향력은 민주노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의 다수가 민주노총 조합원이고 우리가 예산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도 압도적으로 다 민주노총에서 왔었고요. 그래서 인적인, 재정적인 결합도가 굉장히 높은 게 그러니까 서유럽형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도 좀 좋은 노동정 정치하고 노동정당 만들어보자 하는 게 실험이었죠. 그리고 민주노총에도 한국노총 조합원도 상당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이후의 결과들은 더 잘 아시죠? 분당과 통합진보당 사태와 그리고 지금 상태는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과 진보당과 노동당도 있습니다만 그렇고 아직은 이제는 민주노총이 여러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상태고 지금 다시 연합을 하기 위해서 또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가 진보당 계열이다 보니까 한번 다시 배타적으로 지지방침해서 해볼까 하는 흐름은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워낙 분열의 상흔이 크다 보니까 정의당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찾아가면 위원장이 도망간다. 왜냐하면 이게 그 조직의 분열의 역사가 이런 것들이 상흔이 크니까요. 좀 정체와 혼란의 상태가 한국에서 한번 실험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고요. 그럼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실험에 대해서 실망을 했죠. 좌파 정당이 한번
이렇게 우리 하는 거 실패했네. 그럼 실패할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좌파 정당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없는 건 아니에요. 많은 나라들이 계급 정당, 좌파 정당 있습니다만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니면 약한 나라도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나라에서 노동정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리버럴 정당이라고 불리는 우리랑 비슷하게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들이 또 노동조합과 연계해서 노동정치하고 있습니다. 특징 비슷하죠. 민주당의 정체성, 뭐 이렇게 좌파 정당이야, 노동자 정당이야 이런 거 표방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약간 좋은 사회 만들래요, 뭐 이런 수준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함께합니다. 특징은 약간 다르죠. 강한 이데올로기성은 없지만 대신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 뭐 써놨는데요. 미국 민주당과 AFL-CIO 그리고 일본 민주당과 랭고라고 불리는데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 이렇게 한국노총분들이 교류 많이 하는 데죠. 랭고라고 불리는 조직과 일본 민주당은 사실 지금 분열돼 있어서 여기도 뭐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있는데요. 하여튼 민주당계 정당들과 여전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역사 좀 보시면요. 근데 왜 같이 하느냐? 이 정당들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정당들은 선거를 계속 하잖아요. 선거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 노조 위원장님들 다 계시니까 표와 돈이죠. 예. 그 표와 돈을 민주주의에서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 아무리 노조 조직률이 높지 않다고 해도 미국이 10% 정도고 일본이 16% 정도고 우리가 지금 14% 정도인가요? 그래도요. 그 나라에서 가장 조직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가 노조예요. 그만큼 큰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표와 돈을 줄 수 있는 데로서는 노조만한 데가 없습니다. 물론 돈은요 기업이 많이 줄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집단이 돈을 많이 줍니다. 일본도 상당히 많이 줘요. 근데 표랑 선거 운동은 그건 기업이 못 해줘요. 예, 조직표 주는 거 그리고 선거 운동 주는 거. 이 정당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들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빨리 말해야 되나? 네. 제 얘기가 빠른가요? 아니면 뭐 느린가요? 네. 약간 역사적으로 이제 길게 얘기하면 약간 역사적인 걸 말씀드리면요. 미국 민주당 지금 같은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생긴 건 되게 생긴 건 1830년인가 요때 생겼어요. 근데 한 100년 동안 거의 집권도 잘 못하고 이렇게 맥을 못 쳤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그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킨 데가 공화당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 연식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미국의 남부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 전쟁에서 진 걸 못 받아들이고 이 흑인한테 참정권 주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막 이런 거를 대변하는 정당이 미국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뭐 농민들이 막 못 살겠다 운동하고 노동운동 하는데 미국 민주당 전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약간 보수적이고 이렇다 보니까 남부에서만 통하지 국회나 대통령 잘 집권을 못했어요. 그게 한 100년 정도 갑니다. 그랬다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반대로 이제 노동운동은 어땠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흑인도 참정권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도 이미 참정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정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막 서유럽 노동운동처럼 미국 노동운동이 정치운동을 안 해요. 약간 무당파주의, 정치에 참여를 굳이 안 하는 이런 운동 노선을 가져요. 그랬다가 대공황이 미국에 1930년에 있고 나서 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미국의 그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그때 실업자가 넘쳐나고 이미 약간 수당 받고 있었던 이렇게 사회 공공 부조 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못 받게 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전의 월급의 3분의 1을 받고 인플레가 너무 심하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도 짓고 병원도 짓고 공항도 짓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주죠.
그것만 했던 게 아니라요. 중요했던 건 그러면서 이제 노동운동도 굉장히 이제 좀 격해져요. 예. CIO 원래는 AFL이라는 조직만 있었는데 CIO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산업노동자 조직들이 다 커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막 루즈벨트를 지지하고요, 민주당을 지지하고요 하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고 민주당도 다수파가 되면서 뭘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도 있는 전국노동위원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부당노동행위 금지 이런 법도 다 이때 통과됩니다. 왜 민주당이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의 복지라고 하는 거 물론 서유럽보다는 복지가 좀 약하다고 하죠. 그렇지만 미국형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때 만들어져요. 상당히 빠르게. 자, 일본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민주당은 사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자민당이 맨날 집권하잖아요. 자민당밖에 거의 못 봤잖아요. 일본도 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제발 자민당 말고 다른 정당이 집권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저랑들이 헤쳐 모여갖고 98년에 만들어져요. 일본 민주당이라고. 그 전에 정당들이 다 이합집산해서 그래서 실제로 2009년에 정말 처음으로 집권을 합니다. 여러분 핫도야마 총리 뭐 이런 분들 얼굴 보시는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근데 집권이 되게 짧았죠. 3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여기 일본 민주당 처음으로 일본이 90년대 이후에 막 신자유주의 정책 이런 거 심했었는데 그래도 이 일본 민주당이 크면서 국회에서 어느 정도 노동자를 위한 역할을 했었고요. 또한 처음으로 파견법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완화됐었는데 이때 보호적인 정책들도 통과됩니다. 또 노동조합이랑 다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연계가 강했는데요. 그래서 노조 출신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장관급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한 7명 정도가 다 들어가요. 예. 근데 그리고 실제로 이 핫도야마 총리가 제일 처음 당선되자마자 어디로 갔느냐? 랭고에 찾아가요. 당신들 때문에 당선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감사한다. 계속 앞으로도 도와달라.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양 나라 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거 자금을 엄청나게 줍니다. 여기 써놨었는데요. 예, 9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을 보면요. 우리나라 돈 2조 정도가 노동조합 정치자금을 사용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나라 맥락이 약간 달라요. 미국 같은 데는 국가 보조금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선거운동할 때 헬기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전국에 광고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선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만큼 노조의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아까 루즈벨트 때부터는 거의 민주당이 주는 돈이 처음에 다 노조였는데요. 70년대 이후에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렇지만 무시할 수 없는 선거 돈을 주죠. 그래서 2020년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한 3천억 정도가 노조에서 준 돈이고요. 계산되는 돈만 그렇고 물론 공화당도 일부 주는 데가 있지만 90%가 다 민주당으로 줍니다.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막 개혁해서 자민당 바꾸자 이랬을 때 우리랑 비슷한 정답 보조금이 생겨요. 그렇지만 정치자금 역시 노조에서 엄청나게 줍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러니까 집권 직전에 가장 시절 좋았을 때죠. 정치자금 얼마나 줬느냐? 이제 민주당 노조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우리나라 돈 한 110억 원 정도 갔다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 민주당의 노조 출신 의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노조에서 돈을 전부 줍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인 정치자금도 전부 우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죠. 두 번? 네. 정치자금을 주는 형태가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연맹에서 뭐 승인을 받아서 주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그래서 노조 개개인이 기부 형태로 하는 거예요? 노조에서 개개인이 주는 거 맞습니다. 개개인. 예. 근데 우리는 단체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단체로는 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총연맹에서 모아서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고요. 소프트머니 우리는 없어졌는데 저희 기부가 위해서는 소프트머니라는 데에 기부금이 가능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표적. 미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니까요. 아주 일관되게 조사를 계속 해보면요. 조합원과 그 가족까지 민주당 지지가 굉장히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강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서유럽의 노동조합과 정당 관계를 조사했는데 요즘은 많이 약해졌다고 하거든요. 꼭 그 좌파 정당만 조합원이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물론 양당제이기 때문에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니까 선택지가 민주당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그래도 민주당 지지가 아직까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노조 조합원들은 민주당에 대한 친밀감이 되게 높아요. 예. 일본도 우리랑 정치제도가 달라서 그런데 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60에서 200만 표 정도는 적어도 노조에서 간다라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높은 거죠. 세 번째는 선거운동입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랑 다르게 선거운동이 훨씬 자유로운데 가정방문도 하고 팜플렛도 주고 뭐 메일도 보내고 선거운동도 하고 편지도 주고 전화 주고 이런 것들 다 노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유럽만큼 정당 조직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선거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데요. 결국 조직력이 있는 노조가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본은 어떤 경우 아까 말씀드린 98년에 생겼잖아요. 자민당이 55년에 생겼고 자민당이 98년부터는 공명당이라는 우리 그 창가학회라는 그 종교 조직이 있는 정당이랑 같이 하거든요. 조직력이 종교 조직 굉장히 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력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일본 민주당이. 자기네 조직으로는. 그 98년에 생긴 정당 갖고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의 의원들은 한 3, 4선 될 때까지는 노조가 선거운동을 안 해주면 아예 불가능하다. 한 3, 4선 정도 되면은 이제 자체 그 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노조가 선거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조가 정당이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해서 워낙 압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어쨌든 그 민주당이 1930년대에 루스벨트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국회나 대통령을 한 3, 40년 동안 좀 다수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계산도 돼요. 집권했더니 확실히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빈곤층의 소득이 한 6배 정도 올라간다. 그리고 중산층도 한 소득이 2배는 낮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가 역시 노동자한테 낫네. 이거를 확실히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3년 3개월밖에 집권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영향력은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산별 노조 몫으로 약간 그 정치 후보자들한테 몫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조 출신 의원들이 이제 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에 진출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권했을 때는 강요로 입각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뭐 지금처럼 집권은 못해도 그래도 국회에서 좀 역할을 하니까 뭐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국노총 이야기로 지금 왔네요. 예. 한국노총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당과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과 한국노총과의 관계는 한국 노동정치의 두 번째 시도, 유형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 실패를 많이 했어요. 97년에 원래 비슷하게 정책연합하면서 친노동 후보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기억 많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김대중 후보로 했다가는 조직의 분열이 너무 심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박인순 위원장이 어디로 혼자 도망가셔서 개인 명의로 이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왜 이렇게 하지? 박인상 위원장님께서 그러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 정책연합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는 또 이명박 후보 지지 선언을 했었죠.
조합원 총투표로 최다 득표를 한 분. 근데 막상 그 정책연합 하고 나서는 별로 그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위기를 겪다가 최종적으로 한 3년 2개월 만에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하죠. 정책연대 한 거 하나도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책연합 2번을 했는데 잘 안 됐다라는 게 첫 번째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노총도 이 민주노총이 하는 정치활동을 보면서 우리도 독자정당 건설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또 2번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2002년에 민주사회당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저는 다 자료로 본 거죠. 그래서 뭐 전국 조직도 하고 조합, 당원도 엄청 가입시켰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산별노조에서 이해창 후보 지지 선언이 나오면서 그냥 페이퍼 정당화 됐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여기 다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얘기는 좀 노총이 와서 많이 들었어요. 녹색 3인단 선거는 엄청 열심히 했다고. 그리고 진짜 될 줄 알았다고. 야 우리 조합원이 얼마고 조합원 가족이 몇 명이야. 그럼 우리 뭐 몇 석은 금방이야 이랬는데 그 결과가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0.18%. 그래서 이때 이남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셨죠. 이런 2번의 이제 노동자 독자 정당 건설하려는 것들 실패를 했죠. 그리고서 세 번째 실험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과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참 보면은 특이한 것 같아요. 그 노동조합이 당에 뭐 같이 하고 이런 건 되는데 갑자기 노동조합과 시민세력과 정당이 함께 뭐 그냥 창당이 아니라 같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대담하게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이제 기대했던 2012년의 총선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서 이용득 위원장이 이제 또 사퇴를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만들어진 유산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때부터 아마 제가 들어왔을 때 조금 지나선 것 같은데 한 5년 정도 그렇다고 아까처럼 뭐 이명박 후보처럼 파기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지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관계가 한 5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촛불 정국이 다시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이제 지지 총투표로 결정을 하죠, 다시. 이때부터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됐고요. 이 이후에 딱 제가 입사해서 2019년에 이제 한국의 민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미국, 일본 미국의 일본 사례를 보시라.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유산이 남아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공부를 통해서도 그리고 노총의 잠깐의 경험을 통해서도 바뀌는 부분이 있구나. 이 사람들은 약간 불가능하다는 걸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제가 2019년에 그 일본 민주당 그다음에 미국 민주당 이렇게 노조와 연계 소개하면서 또 한국노총과 민주당과의 관계 소개하면서 이러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가 이렇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 소개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노총은 원래 될 사람들이랑 같이 해. 집권여당 될 사람이랑 같이 하지 한정당 계속 지지? 이거는 어려워. 그 다음에 정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봤잖아. 앞에 지도부 다 날아가잖아. 잘못하면. 그래서 안 해. 그리고 우리 노총은 원래 안에 보수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한정당 이런 거 불가능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렵겠구나. 별로 가능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그 다음 그 2020년 4월에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을 같이 하더라고요. 하네.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 더 놀랬습니다. 이재명 후보 실제로 떨어졌잖아요.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이렇게 비등비등할 때 한쪽을 지지할까? 그랬는데 정말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전 그 힘이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실무자들도 있고 여러 그 열망과 그다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능하게 만들어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 의의가 있고 저도 배우는 점이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2019년에
사실 앞에 미국과 일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는 되게 조직적으로 결합이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용득 위원장님이 그 당 통합을 했을 때 되게 대담한 실험을 좀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유럽의 정당과 노조 관계, 뭐 영국 노동당 같은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의원에서도 노동정책 대의원, 뭐 노동정책 당원, 중앙위원 이래갖고 노동블록을 많이 만들어놨고요. 의결기구에서. 그다음에 집행기구에서는 최고위원회 우리목조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위원회도 전국노동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사실 제가 노총의 마지막 회는 노동위원회를 다 정의당이나 국민의힘도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전국노동위원회가 이렇게 잘, 전국이란 이름이 붙게 잘 돼 있는 데는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어요. 실제로 돌아가고 예산도 있고 사업도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놨고요. 고위급 정책협의 분기별로 열리죠. 요것도 해놨고,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실무적으로 다 하고 계시는 그 노동대외협력국 부서잖아요. 이 실제로 일을 하려면, 노조와 정당이 이으려면은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다 크게 키워놨던 것도 2012년의 유산,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당, 리버럴 정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그 노조와 관계를 비교해도 미국, 일본 혹은 이 굉장히 몫은 많이 만들어놨다. 잘 활용하느냐는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직은 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조가 필요로 하는 정당이 필요로 하는 노조가 주는 것, 그리고 정당이 노조에서 필요로 하는 주는 것, 이거는 아직 우리는 불명확해요. 서로가 뭘 주는지 아직 조금 불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을 어쨌든 노조에서 당으로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한계는 있죠. 우린 정치자금법 때문에 그렇게 티나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좀 더 티가 나면 좋겠다. 잡혀가시란 말은 아니고요. 근데 돈이 확인이 돼야 힘이 있어야, 그래 의원들이랑 정당이 두려워합니다. 예. 그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2019년에 했어요. 그때 자금법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 놓으신 거는 정당 후원금으로 노동존중 발전기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당 후원금을 만드는 건 되게 유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저도 이걸 하기 위해서 조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그래도 정치인들이 후원금 많이 받아요. 비율이 다른 당보다 높은데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뭐 김남국 의원, 김의겸 의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로 약간 좀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개딸이라고 불린다든지 문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원금 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왜 망가졌냐라고 했느냐, 그런 분들 때문에 망가졌다는 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돈이 준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노조에서도 돈을 주는 사람들이 무서우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민감하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와 선거운동이죠. 아까 뭐 설명 많이 드렸지만 미국이랑 일본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이 없으면 당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도 역시 이것도 법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공직선거법에 여러분 다 선거운동 좀 해보셨으면 다 걸리잖아요. 이거 했다고 해도 되나요? 했다고 해도 되나요? 선관위 다 문의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어도 그래도 하면은 좋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그때 집권했을 때 우리로 따지면 노조 위원장이랑 사무총장이랑 그 다음에 당대표랑 셋이 2인 3박이라고 해서 그 위험한 선거구를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다니면서 한마디로 노조표 단속하는 거예요. 노조 간부들한테 선거운동 좀 잘해달라. 노조 확실한 표 좀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링고에 바로 찾아나옵니다. 당신들 때문에 당선됐다. 그리고 다음 선거도 제발 잘 부탁한다. 이런 정도의 선거운동이 있어야 의미가 있을 거죠. 사실은 아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막 노동 세력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선거 때 잠깐
선거 때 잠깐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노총에 찾아오고 간부 찾아오잖아요. 약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지선언 했어요. 근데 약간 그런 상징을 이용하는 것 같고요. 딴 때는 이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좀 힘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럴 것 같아요. 집단적인 선거운동, 정치 자금 주는 거에 대해서 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요. 뭐 복잡하다 하더라도 또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죠.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성과를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야 조합원도 믿고 노동자도 믿어주죠. 그래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다수일 때 그리고 대통령을 했을 때 누가 확실히 성과가 있나? 노동자는 확실히 이익이 되나? 아직은 그런 불명확하죠. 그래서 기준에 입각한 명확한 평가를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좀 서로가 주고받는 것들이 분명해지겠죠. 또 하나는 여기 그럼 안 계시지? 예. 예, 그런 얘기도 많이 제가 노총에 왔을 때 들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있는데 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노총 출신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왔을 때는 노총 출신 의원들 때문에 정치 활동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팔아서 조직을 팔아서 그 의원이 되느냐. 근데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직후에 아침 일본에 조사를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아까 노조 출신 의원들이 존재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어때요? 라고 다 물어봤어요. 일본 아까 말씀드린 그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그 다음에 뭐 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잠깐 그 답변하시는 의원이 이렇게 사라지기 전에 잠깐 없을 때 그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일본의 노조 출신 의원들은 너무 노조만 대면해요.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신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자금을 다 줘요. 그리고 선거 운동도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조직에서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으로 개인의 선거 운동을 개인의 뭔가 당과의 접촉을 통해서 간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산별 그런 데서 이 사람 보낸다. 뭐 위원장님 주로 이런 사람들 있죠. 보낸다. 우리 조직에서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넌 거기 가서 확실하게 대변해라. 요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가 있는 의원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총에서 의원이 될 때도 개인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보냈다. 조직에서 결정했다라고 가야지, 그래야지 노동에서 확실한 이해를 받아가는 의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 얘기까지 제가 했었는데 요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노총 출신 의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로 묶인 거잖아요. 노동의 이해를 대변하겠어요? 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그게 지금 1기가 있었고 지금 2기가 떴는데요. 그래서 이분들 어쨌든 노동이라는 이름을 묶어놨고 또 노총과의 만남을 정례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중요한 거는 아직은 노총이 민주당에서 당내 투표 권력이 크지 않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꽤 컸어요. 이용도 지도부 만들어졌을 때 한 10% 가게 만들어놨는데 점점 이제 자꾸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동안 모호한 관계도 지속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한국에 지금 당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다 3당 다 합쳐서 1000만이 넘어요. 1000만. 그러니까 국민 중에 한 4분의 1이 당원이에요. 물론 자기가 당원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게 선거 때 자꾸 너무 이 가입을 시키는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노동조합 사람들이 가입을 해도 얼마나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가입을 해야지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꾸 의결기구에서 힘이 생겨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의원은 아까 뒤에 김윤아 국장님이 더 잘 설명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대의원 몫이 되게 커요. 권리당원, 지역 대의원보다요. 이 지금 노동정책 대의원이라고 한 곳이 훨씬 표가 큽니다. 그래서 이 지역 권리당원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낼 만한 얘기예요.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뭐 수십만 개
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의원 할당을 많이 해놨어요. 10대 1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활용이 잘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요즘 지금 민주당에서 대의원제도 폐지하자,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받은 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노총에서 정치 활동하기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의원 제도가 없어지는 건 민주주의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다 노조 위원장님들이 계실 건데 어떻게 정치하자는 거냐면 위원장만 만들어 놓고 대의원, 중앙위원, 그다음 부위원장 이런 사람 싹 다 없애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합원만으로 정치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민주주의에 부합합니까? 저도 당원이기도 하고 여러 하여튼 다 아시겠지만 그 현대 민주주의는 굉장히 사람이 많잖아요. 많고 자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책임을 질 사람들이 대표들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대표한테 위임하는 게 우리가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당원이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조합원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내용 다 알 수 없어요. 일하느라 너무 바빠요. 어떤 정책이 있는지 어느 정치인이 좋은지 누가 더 책임 있게 활동하는지 알기 힘듭니다. 알 시간도 없고요. 그걸 우리가 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책임 있는 사람, 대의원, 중앙위원 이런 사람들이 더 책임 있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의원 제도가 돈은 이제 부패한 것들을 없게 만드는 노력이 중요한 거지 대의원을 없애자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최고위원을 많이 이제 몫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노총 최고위원이 안 계신데요. 이때도 이제 2019년에도 얘기했습니다. 최고위원이 있는데 그때 이수진 최고위원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노총에서 좀 조직적으로 잘 서포팅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되게 큰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의 최고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당 지도부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정책 집행하고 어떻게 할지 얘기하는 그 자리거든요. 언론 브리핑도 매일 하고요. 그럼 굉장히 힘 있는 자리예요. 노조로 따지면 뭐랄까요? 상위 부위원장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잘 활용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좀 조직적으로 의제 선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될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고위급 정책 협의회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자주 만나서 더 잘 얘기하면 좋죠. 아마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이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분기별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노동정책 제대로 협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때 아마 아직은 우리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인데 정책을 얘기할 때 주로 이제 민원이나 현안을 많이 얘기해줘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전체 시민의 이해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은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 시민 전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약간 공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얘기가 잘 먹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 또 하나는 좋은 얘기는 다 갖다 주면 안 되고요. 확실한 우리 조직에서 실현할 의제는 올해 이 몇 개다. 요거 확실하게 하자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자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제가 노총이든 아니면 조합원이든 위원장이든 국민의힘 다 그 정치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랑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정당과 노조가 함께 결합을 했으면 좀 유의미한 역할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좀 노동자 소득이 높아지는구나, 복지도 좋아지는구나 이런 좀 함수관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합원들한테 할 말도 있죠. 정치 좀 잘 참여해달라, 당원도 가입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찍어달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민주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럴 것 같아요. 민주당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은 위기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이 민주당의 좀 노동 블록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좀 시민들의 이해를 먹고 사는 문제 제대로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일하는 시민의 삶, 좀 불평등 개선하는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한국노총이 이 안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거, 몫이 커지는 거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어려워 보이지만 한 번 구조가 만들어지면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 민주당 얘기하고 일본 민주당 얘기했지만요, 거기도 처음부터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 거기 지지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당도 함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 번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체 노동자 이익이 잘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